아이고, 여기는 물이 고인다. 당장 팔아. 쯧쯧, 여기는 바람이 차다. 다시 팔아. 야, 이놈아. 허구헌 날 이사 다니느라 내 뼈다귀가 다 닳아 없어지겄다. 제발 잠 좀 자자. 여기 아비 묘를 9번이나 파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구인지공 일괴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9길이나 되는 높은 산을 쌓는데 마지막 한 삼태기에 흙이 모자라 완성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마지막 순간의 실패를 의미하는 말이지요. 본인의 출세를 위해 9번이나 이장을 하고 그것도 성에 한차 기어코 10번째 이장을 하고야마는 오늘의 주인공 맹진사. 욕심이 지나치면 기필코 화를 부르는 법이라 하였거늘. 맹진사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명당의 기운을 받아 벼슬길에 오르려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여. 천하의 명당은 산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오늘은 묘자리 하나 때문에 벌어진 기막히고 통쾌하고 끝에 가서는 눈물이 핑 돌 만큼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끄트머리에 찢어진 초가집 하나가 덩그라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붕지피 사가 하늘이 보이고 마당엔 지푸스러기가 쌓여 있었지요. 그 마당 한켠에서 밤낮 없이 손을 놀리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라비 만덕. 만덕은 어깨가 넓고 팔뚝이 유달리 굵었습니다. 그러나 그 넉넉한 체구와는 달리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했습니다. 누군가 억지를 부리며 품삯을 떼어도 에이, 다음에 주겠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었고 남의 짐을 대신 져주다 자기 일이 밀려도 미소를 잃지 않는 미련아리만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종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이 동생 연희. 15살 연희는 체구는 작고 여렸으나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소녀의 순진함 속에 반짝이는 그 총명함. 한 번 보면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처자는 구미호 9꼬리가 다 들어앉은 것 같다고 말이지요. 이 남매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니, 계셨더랬죠. 앞을 못 보아 평생 방 안에만 웅크려 사셨던 어머니였습니다.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창문 틈으로 드는 바람으로만 짐작하셨던 어머니는 손발이 늘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한겨울이면 밤새 몸을 떨며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만덕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산비탈을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명당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볕이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살아서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셨던 따뜻한 햇살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 곳을 찾았습니다. 산비탈 구석 손바닥만 한 양지 바른 땅. 만덕은 그곳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무언가를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자기 머리카락과 개털을 섞어 밤새 손이 터지도록 엮은 털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저승 가는 길에 어머니 발이 시리실까 염려하는 만덕이의 효심이었지요. 옛 말씀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쓰고 산천의 혀를 찾으려 하나 마음이 곧 하늘이니 그 정성이 지극하면 돌틈에서도 명당이 솟아나는 법이지요. 한편 낮은 산자락이 고을 뒤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이 마을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만큼 넉넉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 두꺼운 참나무 대문, 지붕 위에 반듯하게 얹힌 청기와가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집이었지요. 이 집의 주인장은 맹진사였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재산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만 가방끈이 짧아 평생 벼슬 한 자리 못 해본 것이 뼈에 사무친 한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이 양반을 뒤에서 무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맹사자. 남의 재산 물어뜯는 데는 사자요. 묘자리 파헤치는 데는 맹수처럼 달려든다 하여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맹진사의 생김새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체구는 다부지게 작았고 두꺼운 눈꺼풀 아래 숨은 눈은 검고 빠릿빠릿하게 굴러다녔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면 그 눈이 좁아지며 번들거렸는데 그 빛깔이 엽전 같기도 하고 독사 눈 같기도 하여 한 번 마주친 사람은 괜히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맹진사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느냐? 살아있는 부모에게 고기 반찬 100번 줘봐야 소용없다. 죽은 조상을 천하제일 명당에 묻어야 후손이 정승판서가 되는 법이니라. 이러면서 날마다 풍수지리 책을 끼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였더랬지요. 그런데 이 맹진사가 벼슬에 미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묘를 무려 9번이나 파헤쳐 이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물이 고인다. 당장 팔아. 하여 이장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았도 쯧쯧, 여기는 바람이 차다. 다시 팔아. 하였습니다. 명당은 발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일구는 것이라 하였거늘 그걸 알리 없는 맹진사는 기었고 9번을 파고 묻고를 반복했으니 죽은 아버지가 밤마다 꿈에 나타나 야, 이놈아. 허구헌 날 이사 다니느라 내 뼈다귀가 다 닳아 없어지겠다. 제발 잠 좀 자자. 하고 호통을 쳐도 맹진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적엔 아버지 밥상에 고기 한 점 올려드렸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죽어서는 좋은 땅에 모셔야 자신이 출세한다는 믿음으로 아버지 뼈를 연거푸 파헤치는 이 기막힌 자가 바로 맹사자였습니다. 어느 날 맹진사가 고을에 이름난 풍수쟁이를 데리고 산을 탔습니다. 이 풍수쟁이는 타락한 직관이었습니다. 진짜 풍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양반들의 욕심을 자극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묘자리를 볼 때마다 눈을 까디집고 손을 부르르 떨며 천하 명당이요! 하며 놀라는 척 연기를 해보였는데 맹진사는 그 연기에 매번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산비탈을 걷다가 만덕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봉분도 크지 않았고 특별한 비석도 없는 작고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들꽃 몇 송이가 꽂혀 있었고 무덤 둘레에는 만덕이 솔수 쌓은 작은 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풍수쟁이가 갑자기 눈을 까디집었습니다. 아니! 진사 어르신! 이곳입니다! 산맥의 기운이 뭉치고 곁이 모이는 이곳이 바로 자손 대대로 정승을 배추한다는 천하의 명당 금선포란의 자리옵니다. 금선포란, 금두꺼비가 알을 품은 형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맹진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검고 번들거리는 그 눈이 무덤을 훑었습니다. 뭐라? 이런 천하의 명당에 입신장수 상놈이 어미가 누워있단 말이냐? 당장 내일 저 무덤을 파헤치고 우리 아버님을 모실 것이다. 다음 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산꼭대기를 때리며 번쩍번쩍 거렸고 빗물이 산비탈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맹진사의 왈패들이 삽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만덕이 빗속을 맨발로 달려가 한 걸음에 산비탈을 뛰어 올랐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왈패들이 삽을 들고 무덤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만덕이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맹진사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진사 어르신.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살아서도 몇 편 좀 못 보고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떠신 분입니다. 죽어서라도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게 제발 무덤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셔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만덕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맹진사가 매몰차게 바짓가랑이를 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상놈이 손 치우지 못할까? 이 땅은 원래 내 증조부께서 침을 뱉었던 땅이니 내 땅이다. 팔아. 싹 다 파내고 뼈다귀는 골짜기에 던져버려라. 천하의 못되다 못된 맹진사였습니다. 왈패들의 몽둥이가 만덕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만덕이는 비틀거리면서도 무덤 쪽으로 향하는 손을 막으려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몽둥이가 만덕이를 내려쳤습니다. 만덕이 진흙탕에 쓰러졌습니다. 파헤쳐진 무덤 흙더미 사이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덕이 밤새 눈물로 엮었던 털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승갈 때 신으시라 넣어드렸던 그 집신 한 짝이 진흙 속에 뒹굴었습니다. 맹진사가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쯔쯔쯔 혀를 차며 그 집신을 진흙발로 질겅질겅 짓밟았습니다. 만덕이는 무참하게 파내어진 무덤 앞에서 진흙에 짓밟힌 집신 한 짝을 두 손에 꼭 쥔 채 가슴에 꼭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만덕이의 눈물 같은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웃 고을에 신모살이를 갔던 연희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피투성이가 되어 알아누운 오라비와 방구석의 나뒹구는 진흙에 짓밟혀 형체가 무너진 털 집신 한 짝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연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집신을 집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짓밟혀 납작해진 털들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런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냐고요?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야 할 연희의 눈에서 서늘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치맛자락을 쥐고 울었겠으나 연희는 칼을 갈았습니다. 알아누운 오라비 만덕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만덕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연희야, 어머니 무덤이... 오라버니. 연희가 오라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 닦으소. 남이 부모 능멸하고 제 부모 호강시키려는 놈의 묘자리가 어찌 되는지 내 똑똑히 보여줄 테니. 연희가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 한켠 처마 밑에 날마다 막걸리에 취해 미친 소리를 해대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에 때 묻은 삿갓. 긴 수염은 엉켜 있었고 옷자락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습니다. 낮이면 처마 밑에서 자고 밤이면 술병을 끌어안고 하늘에 대고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를 도사님 또는 미치광이 땡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기운이 오르면 뱉어내는 말 중에 풍수지리와 역학에 관한 한 귀신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희가 땡중 앞에 섰습니다. 땡중이 눈을 가늘게 뜨고 연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연희가 막걸리 세 말과 돼지 뒷다리를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당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도 꼬리를 내리고 맹사자도 침을 흘릴 만한 무지막지한 가짜 명당을요. 땡중이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가짜 명당이라. 맹진사, 그 독사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싶은 게냐? 좋다. 내 평생 배운 풍수지리를 천하이야긴 맹사자 치는데 한번 써보자꾸나. 연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한 달 뒤, 맹진사의 귀에 은밀한 소문이 흘러들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골 넘어 귀신 골짜기 절벽 아래 땅이 금두꺼비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천하제일의 명당, 비룡승천의 자리라 하옵니다. 그 미치광이 땡중이 말하길 그곳에 조상을 모시면 당대의 영의정이 나오고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인다 하더이다. 비룡승천? 날아오르는 용이 여의주를 문 형상이라? 맹진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달이 밝은 밤 도사를 대동하고 귀신 골짜기를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산길을 한참 걸어가자 절벽 아래 늪지대가 나타났습니다. 맹진사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절벽 아래 늪지대 한가운데가 황금빛으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의 비늘이 꿈틀거리는 듯한 기운이 그 땅에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찬란한 황금빛은 무엇이냐? 도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잔을 뺐습니다. 저것이 바로 땅속에 묻힌 용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여의주의 광채요.
허나 저 땅은 터가 너무 세어 보통 재물로는 땅 귀신을 달랠 수 없소이다. 적어도 만냥, 아니 전 재산을 걸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지요. 맹진사는 그 황금빛에 완전히 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황금빛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영특한 연희가 동네 아이들을 풀어 며칠 밤낮으로 잡아들인 반딧불이 수천 마리를 얇은 비단 주머니에 넣어 늪지대 곳곳에 묻어두고 형광빛이 나는 버섯들을 돌에 짓이겨 발라놓은 초대형 사기극이었습니다. 맹진사는 그 빛이 진짜 용의 기운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사람의 눈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맹진사는 자신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논밭을 몽땅 팔아치워 만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도사에게 바치고 기어이 그 늪지대를 샀습니다.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 오라비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다음 차례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장하는 날, 맹진사는 거드름을 피우며 10번째로 아버님의 관을 모시고 귀신 골짜기 절벽 아래로 향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맹진사가 뒷짐을 지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자, 조심해서 모셔라. 이제 우리 가문에서 영의정이 나올 것이야. 인부들이 관을 들고 지난밤 황금빛으로 빛나던 늪지대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구덩이 안에 관을 쿵 하고 내려놓는 순간 구덩이 밑에서 검은 진흙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맹진사 아버님의 관이 순식간에 늪 아래로 쑥쑥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맹진사의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관이 왜 갈았느냐? 여봐라. 당장 관을 잡아라. 인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늪은 무자비하게 관을 꿀꺽 삼켰습니다. 인부들이 진흙탕에서 겨우 빠져나오자 진흙탕이 잠잠해졌습니다. 관을 통째로 삼킨 그 자리에는 검은 흙물만 남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겉만 흙일 뿐 속은 끝도 없는 뻘밭인 최악의 흉지였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아비의 시신마저 뻘밭에 잃어버린 맹진사는 미쳐 날뛰며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나리! 저 도사놈과 연인연이 짜고 나를 속였소. 내 돈 만냥을 빼앗고 우리 아버님을 뻘밭에 던져놓은 저 천하의 사기꾼들을 당장 능지처참하시옵소서.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맹진사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은 만덕과 그 옆에 당당하게 선 연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냄새를 풍기는 땡중 도사가 맨 끝에 서 있었습니다. 부패한 사또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통을 치려는 그 순간 도사가 갑자기 소매에서 물수건을 꺼냈습니다. 얼굴의 때를 슥슥 닦아내고 구부정하던 허리를 쭉 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말 3마리가 새겨진 마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암행어 사출두야! 역졸들의 고함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또가 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맹진사의 두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미치광이 땡중은 임금의 어명을 받아 탐관오리를 조사하러 내려온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어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맹진사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서리빨 같았습니다. 맹진사, 내 놈은 출세의 눈이 멀어 타인의 무덤을 파헤치고 백성의 피눈물을 쥐어짰다. 풍수에 미쳐 아비의 뼈를 10번이나 파헤친 천하의 불효자놈. 전 재산을 잃은 것은 내 탐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니라. 맹진사가 덜덜 떨며 변명했습니다. 어사나리. 소인이 남의 무덤을 판 죄는 죽어마땅하오나 소인이 빼앗은 그 집 신장수어미의 묘자리는 진짜 금선포란의 천하명당이었사옵니다. 저 계집애가 그걸 시기하여 저를 속이고 이 뻘밭으로 보낸 것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던 연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맹진사 영감,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뻘밭의 관을 2번이나 빠뜨렸소이다. 맹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시라? 연희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오라비 매질하며 빼앗은 우리 어머니의 무덤자리 말입니다. 우리 미련하고 착한 오라비는 풍수를 몰라 그저 산비탈에서 볕이 제일 잘 드는 곳이기에 실은 어머니 몸 녹이시라고 그곳에 모셨소. 허나 그곳은 겉만 양수다를 뿐 땅속은 산에서 내려온 물이 썩어 보이는 지독한 수맥이 흐르는 흉지였소. 거짓말. 내 직관이 분명 금선포란이라 하렵거늘. 당신이 돈 주고 데려온 그 돌팔이 직관놈이 무덤밭에 둥글고 잘 마른 봉구만 보고 명당이라 착각한 것이지요. 당신의 아비관은 명당이 아니라 날마다 썩은 물이 차오르는 무릉덩이에 누워 있었단 말이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덕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희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어머니를 그 몹쓸 흉지에 모셨었단 말이냐? 어찌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만덕이 가슴을 치며 오열하려 했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오라비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라버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식모살이에서 돌아오던 날 오라버니가 어머니를 모신 자리를 보고 단박에 수매기에 흐르는 흉지인 것을 알았지요. 당장 이장을 하려 하였으나 마침 맹진사가 그 돌파리를 달고 산을 오르며 우리 어머니 자리를 천하의 명당이라 착각하고 빼앗으려 모의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소이다. 연희가 맹진사를 향했습니다.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맹진사 그 독사가 자기가 명당이라 굳게 믿는 땅을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알패를 풀어 뺏을 것이 뻔했지요. 그래서 당신들이 무덤을 파헤치리 전날 밤 제가 몰래 어머니의 진짜 유골함을 파내어 우리 집 장독대 아래 볕이 잘 드는 땅 속에 곱게 묻혀두었지요. 맹진사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파헤친 그 무덤 속 유골은? 연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산에 굴러다니는 개뼈다귀를 주워다 넣어둔 가짜였지요. 당신은 남의 묘자리를 탐낸 벌로 개뼈다귀를 파내어 버리고 그 썩은 물구덩이에 당신 아비를 모신 채 매일 아침 절을 올렸던 것이오. 맹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산 그 귀신 골짜기 뻘밭에는 방금 당신 아비의 관이 2번째로 가라앉았소이다. 하얗게 질린 맹진사가 양손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그리고는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어설픈 지식과 탐욕으로 남의 묘자리를 탐내다. 제 조상을 썩은 물구덩이와 늪지대 뻘밭에 2번이나 처박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어사가 판결했습니다. 맹진사의 남은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매에게는 합당한 미자료를 내어주라. 그리고 이고리 사또는 뇌물을 받고 백성을 등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어사의 판결로 남매에게 위자료가 주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만덕과 연희는 고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유명한 풍수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곳을 찾았습니다. 들꽃이 피고 새소리가 들리고 흙이 잘 말라있는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덕 위 진짜 참된 땅에 어머니의 유골함을 모시는 날, 만덕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폭우 속에서 지늘게 짓밟혔던 털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그 집신을 참아 버릴 수 없었던 만덕이가 엉킨 털들을 조심스레 다시 빗기고 진흙물을 빨아내어 보관해오던 집신이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옆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밤새 새로 엮어 만든 보송보송하고 따뜻해 보이는 새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2 짝이 모여 비로소 온전한 한 켤레가 되었습니다. 만덕이 그 집신을 어머니의 무덤 앞에 고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 무덤을 어루만지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춥지 않으시지요? 이승에서 시렸던 발, 저승에선 따시게 털씨 신고 다니소. 무덤가의 핀 들꽃 위로 노란 나비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왔습니다. 무덤가를 잠시 빙빙 맴돌더니 털 집신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오냐, 따뜻하구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연희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진정 어머니십니까? 남은 자식들이 눈에 밟혀 차마 저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가녀린 하얀 날개로 다시 이승을 찾아오셨습니까? 만덕이 누이의 어깨를 꼭 감쌌습니다. 두 남매 등 뒤로 어머니 품처럼 포근한 봄 햇살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쓰고 산천의 혀를 찾으려 하나 마음이 곧 하늘이니 그 정성이 지극하면 돌틈에서도 명당이 솟아나는 법이지요. 또한 복인 거복지라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된 땅에 산다. 즉, 땅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땅의 기운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복을 머금고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명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명당은 산천의 등줄기가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정성 끝에 맺히는 법이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